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4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게요.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조선교육령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한 세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한국사 관련돼서 나왔고, 또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역교론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하고 역교론 관련돼 갖고 이제 겹쳐 있는 부분인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다음 밑줄친 이 책의 명칭을 써보고 이 책을 발행했던 시기에 조선교육 개정이 일어났던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인데 자 일단은 이 책의 내용에 관련된 것은 1차 조선교육 개정에 있었던 심상소학 국사 보통교재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정확하면 신상소학 국사 보통교재인데요. 우리 역사 내세에 가보시면 그 관련된 그 전문 내용을 이제 찾아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도에서는 심상소학 국사 보통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찾아보면 정확한 명칭은 보통교재가 아니라 보충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보통교재하고 보충교재 중에 어느 걸 답을 써야 되냐. 그래서 채점할 때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역교론에 있는 그 오타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보통 교재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상수학 국사 보통 교재. 왜냐면 이제 역교론 교수하고 해갖고 뭐 다 전공한 건 아니거든 모든 부분을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기본서 가지고 채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만약에 또 약간 그 교수가 좀 이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가로치면서 제가 답안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가로치면 보충교재 이렇게 쓰면 안전빵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 조선교육 개정은 언제 일어났냐? 1920년에 일어났어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나자 문화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교육을 개정하기 전에 1차 조선교육을 부분 개정했어. 지금처럼 뭐 7차 교육과정에서도 개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학교 이수연한을 4년에서 6년을 연장을 했고요. 5학년에서 6학년에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을 편성했죠. 예, 요때 이제 보통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1차 조선교육에서는 보통학교에서는 역사를 안 가르쳤어. 근데 이때부터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대개 보면 당연히 일본사 중심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로 가르쳤는데 정치사 위주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국사 그 당시 일본사였죠. 교재는 신상 소학국사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한국사 관계 이제 보충 교재로서 아까 언급한 신상 소학 국사 보충 교재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차 조선교육령에서 이제 개정을 바탕으로 2차 조선교육령을 했는데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따로 이제 한국사 교재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사 교재 같이 편입을 해갖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제가 통치한 시기 때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사에 관련된 유일한 독립교재는 심상소학교 보통교재 또는 보충교재를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성왕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동명성왕하면 고구려의 고주목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주목은 이제 아니고요. 원래 이제 원조는 예, 원조는 누구였냐 하면 부여야 부여. 예, 부여의 동명성왕이죠. 동명성왕 또 동명왕이라고 하죠. 부유의 건국자 동명성왕이에요. 네. 그와 관련된 기록을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후한서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후한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읽어보시면 한문사를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고구려의 동명성왕 그러니까 고주몽 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탕리궁 왕이 있는데 그 여자 시종이 임신을 해서 왕이 죽으려고 했지만 뭐 왕의 시종이 이제 그 여자 시종이 낳은 것은 계단 같은 큰 거였는데 이 계단이 아무리 깨도 깨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버려두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어떻게 애가 태어났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얘를 동명이라 불렀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그 강개토대왕비의 첫 부분이죠. 그래서 강개토대왕비의 첫 부분은 그 당시 고주몽이 얼마나 신성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천성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시조 추문왕은 이때 추문왕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몽이죠. 주몽을 이제 보통 탄자어 적을 때 추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 이렇게 이제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조 추몽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에 태어났으며 원래 이제 그 주몽은 북부에 내려왔던 정치 세력이죠. 천재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비의 내용이 그 뒤에는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그 부여 동명성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어느 게 원조라고 했죠? 아까 아침에 가가 원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구려에서 이 고주몽의 그런 그 신화를 내용 중에 요 그 신화, 그 부여 동명성왕 신화를 따다가 자기다 이제 건국선화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역사 왜곡인데 그 역사 왜곡을 왜 했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그 부여 유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부여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그 당시 문자명왕이나 강개토 대왕들이 거쳐가지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쪽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쓰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역사 계승의식은 우리는 고조선 계승의식이잖아요. 근데 고조선 계승의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슨 계승이냐 부여 계승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삼국이 자기가 부여를 계승했다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려면 부여 계승의식을 상당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10년도 계로왕의 그 국성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백제 출자 문제 이거는 고구려 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이제 직접 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3번을 보죠. 3번. 자, 3번은 이게 뭐냐면 헨리 8세 때 이제 수장령이죠. 수장령이라는 것은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영국의 왕이다. 이제 카톨릭의 수장이 아니라 카톨릭 수장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 제일 높은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영국은 카톨릭 독립해서 영국 국교회 오늘 성공회를 이제 다 독립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세속적이에요. 이혼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캐서린의 이혼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종교개혁이 실시했던 문화적 배경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영국 국민에게 강범위한 교황과 노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잉글랜드 민족주의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백년 전쟁이나 장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라는 어떤 국민의식, 민족의식이 형성됐고 그 당시 이탈리아 교황이 와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지배하고 자기가 낸 성금이나 11조를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헨리 8세를 지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영국 국교의 특징을 수장령으로 내용을 고조해서 쓰시오. 특징은 자 헨리 8세가 성립된 영국 국교회는 그 로마 카톨릭 분리돼 있지만 신앙 내용과 예배 형식은 별로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내용 측면에서 약간 이제 그 온건한 그 칼뱅 교리를 수용을 했지만 실제로 예배 형식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었다. 여기 눈여겨볼 게 이제 신교에서는 성사를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영국 국교는 성사를 일부 인정해요. 그래갖고 완전한 이제 뭐냐면 카톨릭에 벗어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영국 국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영국 국교회 뭐 카톨릭 요소가 너무 많다. 그걸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청교도죠. 네. 청교도는 16세기 나중에 이제 그 누구예요? 엘리자스 왕 때 이제 뭐냐면 그 나타난 세력들이지만 이제 통일령을 내리고 나서 원래는 국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교도 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카톨릭적인 어떤 요소를 깔끔하게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 국교에 독립을 해야겠다는 독립교회까지 이제 내세웠던 세력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청교도 해갖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조 수장령 좀 파악을 해두시고, 참고로 수장령은 헨리 8세만 내린 게 아니에요. 처음 내렸지만 그 뒤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수장령을 내렸어요. 예,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내렸냐? 그 엘리자베스 그 이복 누나가 이복 언니가 누구였죠? 피에 메이디였죠. 그 피에 메이디가 카톨릭을 강조하는 바람에 그 당시 잠깐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반동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고 나서 곧바로 또 수장령을 내려요. 예. 근데 우리가 그냥 통일령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 수장령 내용이 좀 묵혀긴 했는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수장령을 내렸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하면 4번은 직강소와 관련된 내용, 직강소. 가에 들어간 건 직강소라고요. 예. 그래서 직강소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동학운동 문제 나올 때 나왔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할 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직강소라는 것은 보통의 노마한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크게 4식으로 나누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전기, 후기 이렇게 2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4식이 구분법에 의하면 3기 정도에 속해요. 직강소는. 그래서 직강소는 전주 활약을 맺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일대에 그 세웠던 조직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시행을 하죠. 그래서 거기 직강소 강령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심포샘 부분 찾아보면 있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 강령에 입각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직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개소에 군에 설치했고 군수와 함께 개혁을 같이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실천하는 민정자치기구로서 특징이죠. 민정자치기구.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건데, 민정자치기구로서 그 당시 이제 그 농민적 한건을 불어넣는데 이바지를 했고요. 그래서 농민의 어떤 지방 권력 기구로서 이제 성립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그 개혁 내용들을 보면 신분제 폐지라든지, 그다음 삼정 개혁, 고리체 무효화, 지조제 개혁, 조세 징수 개혁, 시한 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과 이제 폐정 개혁들을 이제 담당했고, 되게 이제 그 방향이 어떤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폐기시킨거나 신분적 계급 질서 해체 등 조선을 봉건사에서 근대사로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강소가 전라도에 설치되어 있고 또 전라도 안에서도 다 설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그 나주 지역,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 나주였거든요. 그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 직강소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발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민보군이나 의병을 일으켰어. 우리 입장으로 되게 의병도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꼬대 이제 의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학군들과 전투를 했고 그 지역은 직강소 설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들 민보군이 의병이라는 사람들은 일본과 협력해갖고 동학교들 토벌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개혁의 내용과 활동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려고 했는가 이걸 좀 같이 다방 내용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지향은 이제 신분적 차이를 극복한 평등주의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른 그 책에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지향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향이라든지 배경이라는 거는 엄밀히만 하면 뭐 이게 답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책마다 또 공통된 내용도 있지만 차이점도 되게 많죠. 특히 의미 같은 거,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판단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개론서나 교과서를 기준으로 갖고 쓰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소고드인과 관련된 거예요. 소고드인. 그 소고드인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좀 보는데, 요 문제는 좀 약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어려워요. 예. 그래갖고 좀 약간 우리가 보는 그 기본서에서 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도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고도인들은 5세기에서 이제 9세기 때 활동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란 계통은 호상, 서호, 상호, 속특이라고 해서 중국사의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상호 활동을 종사를 했고요.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의구 문자나 그 다음에 몽골 문자, 또 만주 문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계통을 이루는데 그 기원이 됐던 문자가 소고도 문자였고 그 다음에 이단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를 신봉했죠. 마찬가지 소고도인도 그랬고요. 그래서 소고도 문화는 위구르 민족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던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 위구르 민족에 동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보면 이게 아이고 되네. 예. 그래서 그 예문은 이제 보면 기읒과 니은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속한 민족의 명칭과 가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나나의 바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호이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 나나의 바단과 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아까 말처럼 위그르족이야. 위그르족이 아니라 소고드인이죠. 그래서 소고드 계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사람이 소고드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 나나이 바단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중국산 순품 상향 800g 사서 보내니까 이걸 팔아서 생겨나는 이윤을 일부를 자신의 사마르칸트에 남기고 온 아들 교육비에 써달라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당나라 때 교육을 했던 민족 소고드인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직업은 상인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소고도인들은 상인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자, 그가 종사한 무역의 형태를 쓰고 그 당시 무역의 형태는 비단길을 통한 국제 중개 무역이었어요. 예, 저도 소고도인들은 이런 중개 무역을 많이 했죠. 비단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그가 당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필요한 절차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그 당시 쿠차에는 안서도 오부가 있어요. 당나라 그 가날 안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안서도 오부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당나라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어렵죠. 예.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낸 게 아니라 그 아트란스 유라시아사인가? 중앙아시아사가 있어요. 거기에 냈어요. 저도 한번 최근에 그걸 읽었는데 한두 번. 상당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소구대 이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고 이 문제는 제가 낸 건 아니에요. 여기는 재능 기부를 받아갖고 어떤 분이 내셨는데 문제 좀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 아니라 한번 내봤어요. 예전에 소구대인도 한번 나왔고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미 궁정에서 이제 했던 남조선 가도 입법 위원과 그다음에 반민 특별 행위, 그러니까 반민특위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미 군정이나 이승만 정권 때 그런 뭐냐면 친일파들의 처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A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잘못하면 이거 어디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민특위 아니면 국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요게 A번하는 이제 심의했던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남조선 가도 입법이거든요. 그 뭐냐면 미군정 안에 그래서 미군정이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인들 자치를 돕기 위해서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나 위원이나 이런 것들 남조선 가도 정부 이런 것들 행정부 이런 것들 만들었죠. 자, 근데 이제 A번은 실행하지 못했어. 민족 반역죄에 대해서 처벌 문제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미군정이 법안의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왜? 그 당시 미군정이 일정할 때는 친일파들, 주로 이제 한민당 세력들이죠. 이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정에 어떤 손가 발휘됐던 사람이 그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경찰과 관료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또 영어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있는 사람들이야. 되게 이제 친일파들이 자식들이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계나 좀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정 입장일 때는 이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위에 구성된 위원회를 쓰고 이거는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니까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칭 반민특위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이승만도 이제 이 친일파 처벌 그러니까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이제 해방을 놓고 뭐 국회 뿌락지 사건이니
등등등 해가지고 걸그룹을 해체시켰잖아요. 그럼 이승만이 이제 비판한 포괄적 이유가 뭐냐? 포괄적 이유예요. 여기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치안훈련을 선동 조장하여 공산당을 돕는 일이다. 해갖고 이런 사람이 이게 내세웠어. 북한은 이승만은 이제 뭐 자기 반대파들 뭐 공산당이나 프라임을 자빨이나 프라임을 씌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또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 싸워가면 일단은 이승만의 좀 친일파가 필요했던 거죠. 왜? 국내 정치 기반이 보통 이승만이 없어요. 맨날 해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 어떤 그 정권 국내 어떤 기반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나 경찰들이 필요한데 이 관료들과 경찰들 이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쳐내서는 자기의 수족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승만 자체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싫어했지만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본에 대한 어떤 선호를 떠나서 피했던 거예요, 친일파들이. 그래도 아쉽게도 이제 친일파들이 계속 남아있고, 지금 토착 외구라고 해서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무슨 당, 거기에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 되게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은, 이렇게 토착 외구로서, 오늘날 보수파라고 이제 또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아요. 예, 물론 요걸 듣고 이제, 아닌데 하면서 막, 반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죠. 7번. 7번 뭐냐면 7번 뭐냐면 미주리 협정과 관련된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풀어보기 전에 미주리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미주리 협정은 이제 배경을 보면 1819년에 미주리주가 준주에서 이제 정식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 미주리주를 노예주로 하냐, 노예를 허용하는 노예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를 금지시키는 자유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노예주냐 자유주냐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 합쳐갖고 선거인단을 구성해갖고 가반수 넘어가 버리면 그냥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주의주가 자유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당연히 북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노예주 넘어가면 남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때마치 이제 그 미주리주 외에도 메인주가 있었어. 북쪽에. 네. 북쪽에 메인주가 준주에서 자유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제 정식주로. 그러면서 이제 1820년에 이제 메인주를 자유주로 하고요. 그다음 미주리지는 노예주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자유주와 노예주를 12개로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준주들 새로운 이제 정식주가 편입할 경우에는 그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자유주, 이남은 노예주 이렇게 편입에 타협을 봤어. 근데 이제 이 법이 그대로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이제 준주에서 정식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갖고 요때 이제 엄밀히 의하면 그 미주리 협정에 따르면 이 주들은 북부줘야 돼.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대륙 횡단철도의 북부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남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미주리 협정을 어기고 그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통과시켜요. 그 내용을 보면 캔자스주와 네브라스카주가 주민투표로 자유주가 될 것이냐 노예주가 될 것이냐 결정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자유주나 노예주 만들기 위해서 북부에서 남부에서 캔자스 네브라스카의 이주를 이제 막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총질 나게 되죠. 미국 하면 이제 총이 유명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제 정치적으로 말로 안 들으면 총질 나가고 해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기로 공화당이 창당됐어요. 공화당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남부 쪽에 기반을 뒀고 백인들이 지지하는 기반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세력들이었냐면 누구죠? 네, 노예를 해방하는 내세웠던 당이었고 흑인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북부에 지지자들 많았고 링컨도 공화당 출신이죠. 자,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다음 가의 기획과 관련된 타협 내용을 서술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처럼 기획의 타협 내용은 메인주를 자유주도 성립하는 대신에 미주의주는 노예주로 연방을 가입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이질랜드 매입을 얻어진 영토 내에 주가 설립된 경우, 참고로
데는 오늘날 그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중서부가 아니라 그 옆에 좀 중부 지역이죠. 중서부는 그쪽 그 오데오 일대고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은 지금은 하나의 주에 불과하지만 프랑스 이거 사들 때 나폴레옹 사들 땐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그게 지금 한 7개, 8개 주가 같이 있어요. 하여튼 그 주를 얻어진 영토에서 주가 설립될 경우에는 북위 36도, 30도의 경우에도 이 부분 자유주가, 이 남은 노예주가 이렇게 성립된다라는 조건을 타협을 했어요. 참고로 그 밑에 이제 제가 출처 사료를 있는 미국사 있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미국사 관련된 사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요것도 미국사 관련된 사료에서 따왔거든요. 사료 있는 미국사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보면 1850년의 입법으로 이 타협적 미주리 협정이죠. 이걸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뭐 그곳 주민들에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투표죠. 그래서 이 법은 뭐냐? 이 법은 아까 얘기한 처럼 캔자스 레브라스커 법이에요. 캔자스 레브라스커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건이냐면 드레이트 스코트 사건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서계 옥거 서총에 있는 내용인데 되게 이거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남부에 있다가 북부로 거주했던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스코트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 예. 그래갖고 자기 신분은 이제 북부 왔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각하를 냈어요. 예. 여기가 각하죠. 각하가 뭐냐?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 나는 각하는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소송에 권리가 있다. 각하라는 것은 기각이 아니라 그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 소송에 대해서 뭐냐면 잘못됐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각하는 그 내용 자체도 안 보고 그냥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받아줄 수 없다. 그 내용이야. 절차상.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드랜드 스코트 판결은 정치적으로 볼 때 법정이 미주리 협정을 완전히 부인을 한 거지. 그래서 북부의 공화당의 확산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미주리 협정이라든지 드랜드 스코트 판결은 그 기출문제 나왔던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건 남북 전쟁 때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물어본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내봤어요. 요 부분은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서총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서총을 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죠. 8번.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반적 설명 방식에 관련된 중에 유추와 관련된 거. 유추는 되게 많이 나오죠. 되게 유추 나온다가 비교, 약방의 강조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자주 나와. 참고로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나온 데 나와요. 네. 그리고 작년에 나왔다고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와. 네,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역교동은 이제 한국사하고 세계사에 비해서 풀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되게 중요시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것이 비교하고 유추예요. 이번에 비교 나왔죠. 제 생각에 이번에는 유추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갖고 한번 제가 유추를 한번 끄집어내갖고 문제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럼 유추를 보기 전에 유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추라는 것은 그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에 관계된 암시나 인식에 대한 추론인데요. 대개 역사 사건의 개별성, 일반성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유추는 크게 활용하는 측면을 볼 때 기존의 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건을 이해하는 건데요. 기존의 지식을 경험한 건 기반 사례, 설명 모델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사건을 할 때는 포적 사례, 설명 대상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경력 교사들 이제 많이 이걸 유추를 활용하죠. 제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제 설명한다. 그렇게 이제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갖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는 기반 사례 설명 모델이 되는 거고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는 포적 사례 설명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라티푼디움 노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그 잘 모르는 고려의 대농장을 설명하려고 할 때 라티푼디움은 설명 모델이 되는 거고요. 고려의 대농장은 설명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 모델, 설명 대상, 포적사의 기반사의 개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의 이제 장점하고 유의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유의점. 그래서 장점은 이제 좀 찾아보시고요.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점을 부각시킨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아테네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가지고 아테네 민주주의 설명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뭐냐면 끌어들여서 설명할 경우에는 지적 민주주의 정치와 간접 민주주의 차이점을 부각시킨 거지, 아니 참정권 여부를 부각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돼요. 예. 자, 그다음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을 구분하고 유의를 해야 되고 유추의 대상과 공통적인 차이점을 갖고 성격을 파악한다. 보통 우리가 유추하면 공통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예, 같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유추는 뭐와 연결되냐면 비교적 설명 방식과 연결돼요. 그래서 유추적 설명 방식과 비교적 설명 방식은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적 설명 방식체 했던 것이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 유추와 비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선행학습의 정도나 경험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친숙한 경험을 출발한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라티푼디움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 대농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몰라. 라티푼디움 당연하지. 고려 대농장도 모르는데 라티푼디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친숙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시험 문제를 나올 때는 장점보다는 유의점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설명 방식 사용할 때 유의점을 한 가지 쓰시오. 아까 지금 언급했던 유의점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남색 체계도 있고 뭐 노란 체계도 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는 동양 체계에 있는 내용도 같이 적어놨거든요.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에서 두 번째 분은 포적사들의 기반사를 각각 쓰라고 하죠. 제가 이제 세조하고 그다음에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예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태종 같은 경우 왕권 강화할 때 내척과 공신, 종친 세력들을 쳐내죠. 측근 세력들을. 그리고 공적 라인을 강화시키는 방면에 세조 같은 경우에 왕권 강화를 하더라도 공적 관료기구 대신에 공적 관료기구 대신에 측근 세력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외척, 공신, 종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왕권 강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법이 차이죠. 그래서 태종은 이제 그렇게 뒤에 욕을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세조는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측근 세력들 많이 이용했다.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이용해서 욕을 먹잖아. 왜 그랬어요? 비선 라인 너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적인 어떤 정치보다는 사적 기구를 이용했고 했으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볼 때 이제 포적사례는 세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고 기반사례는 태종의 왕권 내용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포적사례와 기반사례. 그래서 기반사례 원래 알고 있던 거, 포적사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반사례 가지고 새로운 걸 알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명 방식은 어디에 속하냐? 슐만의 분류에서 슐만 자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슐만의 분류에서는 교수 내용 지식이야. 교수 내용 지식. 자,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 신인 교사보다는 경력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슐만의 분류 있죠. 슐만의 분류 내용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교수 내용 지식 특히 여기 부분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죠. 9번. 자,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전에 11년도인가요? 그때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렇죠. 동국 이상국지 관련된 내용이죠. 동국 이상국지가 관련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명왕평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규부가 구상국사기를 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역사책에 되는 그 내용들을 뭘로 그 서사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백거의 장안과 영향을 받았고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서사시로 바꾼 거죠. 지금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또 만화책으로 나오잖아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우문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뭐냐면 했냐? 이게 이제 그 한문사료 부분은 보면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뭐 굳이 한문사료 해석하지 않아도 대충 알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규보가 처음에는 이제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동명왕 서다를 듣고는 이때 동명왕 고구려 고주몽이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신기하고 기이한 거기 때문에 불협계동난신에 속한다. 무징불신.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점점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위대한 사람들은 뭐냐면 신성성, 그러니까 유교에서 보면 요순 시대 때도 신성한 것들이 태어나고 막 범인과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동명왕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냐 하면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결론에 말하면 처음에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거부했다가 일상적 감정에 빠졌다가 이제 맥락적 감정에 넘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럼 목적이 뭐냐? 일단 고구려 건국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고조가 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하고 사실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서술 동기는 맨 밑에 있죠. 여기. 그래갖고 뭘 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천하도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움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 자, 계승의식은 신라 계승의식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고구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성종 때 들어가면서 신라 계승의식을 내세우죠. 왜냐면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뭐 고구려 계승의식 나가다 현종 때 다시 신라 계승의식. 그런데 이때 이제 무인 정권 넘어가면서 또 고구려 계승의식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대신 이제 또 원나라 침입기 때는 이제 또 바뀌어서 하나 이제 결집돼서 끝나고 나서는 단군 계승의식, 고조선 계승의식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역사 계승의식이.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성종 때 왜 신라 계승의식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종에 보면 이제 그때 1차 침입 있었잖아요. 권한에 서희가 담판을 할 때 고구려 계승의식 내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그건 포면적인 거고 실제로 그 당시 육두폰 세력들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계승의식이 좀 강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9번 문제 봤고요. 그래서 10번 문제 볼게요. 이 10번 문제는 서양 중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양 중세사 그 보면 이단들이 있죠. 이단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단 관련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래서 서양 중세 시대 때 이단 두 개가 있었죠. 자, 이단 두 개가 뭐죠? 예. 이단 두 개는 이제 알비파하고 아이고 이게 미끄러지네요. 예. 알비파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름 카타리파라고 하죠. 또 알비파하고 그 당시 아이고 또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알비파하고 왈도파죠. 예. 되게 남프랑스 일대에서 이제 등장했어요. 왈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정통 기독교 교리다 부정을 하는 입장이고 왈도파는 자기가 이단을 생각하지 않았죠. 얘는 기본교를 인정했어. 그렇지만 당대 기독교가 그걸 계승하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나중에 이단으로 찍힌 종교야.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알비파고요. 여기에 가에 들어갈 것이 알비파예요. 알비파. 그래서 요 지문은 14년도 기출문제에 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약간 병행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비파가 영향을 받은 건 뭐냐? 만이교와 그다음 복음일교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서양 중세사에 있는 거죠. 특히 만이교의 이원적인 어떤 이원론적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알비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처음에는 이들 설득해 보려고 했어. 근데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무력을 탄압을 해요. 그때 이제 나섰던 사람이 이노세트 3세죠. 그 이노세트 3세와
필립 2세가 이제 주도를 해갖고 RB 십자군들 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시몽드 몽프루라는 장군이 영국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프랑스 장군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국에 또 그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RB 십자군을 조직해서 시몽드 몽프루가 남프랑스 일대 평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단을 좀 보호했던 남부 프랑스 귀족들 파괴하고요. 거기에 이제 종교 재판소를 설치를 해요. 이단들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남프랑스 일대에 위구노들이 형성한 어떤 사상적 흥이 이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이단에 빠져 있던 지역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기획의 조치는 이단 재판소와 관련된 설치를 보면 되고요. 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너무 교회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란체스코 스토에나 도미니코스탄 스님들을 나가죠. 그래갖고 이제 이단을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을 이제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이거는 빼먹었지만 알비파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교리를 물어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에도 좀 잠깐 언급도 있지만 그다음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가끔이 나와요. 어쩌다 거기 내용이 이제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거 이제 내용이 빠삭한 것을 이제 그 내용 되게 많은 것을 제가 기본 강의 교재 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보고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서양 제국주의 출현이 나는 주제 안에 다음과 같은 사유 제시였다. 자, 영희의 감정이입 단계 문제점을 말해보고 영희가 해줄 수 있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유의점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다 유의점 서술시 예문에 있는 교사 내용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듯하지 못하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게 반듯반듯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이렇게 딱 줄을 맞추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대충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감정이입 단계와 관련된 거야. 감정이입 단계. 감정이입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녹색 책이나 노란 책이 이제 찾아보시면 남색 책이죠. 찾아보시면 감정이입의 사고활동과 단계가 관련돼 있고요. 예전에 한번 딱 한 문제 나왔던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두세 문제 나왔던 감정이입 단계 갖고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감정의 사고활동 관련된 것은 역사적 사실 재현이나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다음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 그다음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적 재구성 네 단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풀어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감정이입적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5단계로 나눴죠. 니라는 사람이 결함이 있는 과거, 고정관념적 단계, 그 다음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그 당시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맥락적 감정이입이 나왔어요. 맥락적 감정이입 같은 게 나올 때 어떤 역사 사례가 주어지고 그걸 이제 풀어서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문제 풀어보면 자 거기에 이제 영희의 감정이입 단계 문제점 이렇게 보는데 그럼 영희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료 내용을 보면 키브의 백인의 집이죠. 백인이 이제 그만큼 하나님 명을 받고 아프리카의 이제 원주민들 얘네들을 교화시키고 계몽시키는 게 우리의 백인의 역할이다, 의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교사가 다음 제시된 사료를 가지고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자, 영희는 오늘날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을 경험한 것처럼 원주민의 피부색이 백인에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야만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의 피부색이 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야만시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 따라서 예전에 본 거죠.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날이니까 일상적 감정이죠. 일상적 감정. 네.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도 감정이입 수업할 때 필요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맥락적 감정이입하면 얘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을 좀 둬서 맥락적 감정이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문제점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과거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대착오적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있고 문제점이 있고 영에게 해줄 수 있는 역사적 감정의 유의점을 한 가지 써보시오. 역사적 감정이입 시 유의점. 그러니까 역사적 감정이입 시 유의점을 쓰면 뭐냐? 그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항을 보는 것도 필요하며 이때 행위자의 의도와 그 행위자 결과 사이에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이제 뭐냐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해줄 수 있는 이제 역사의 감정 유의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점은 이제 내용 얘기할 때 교사에 관련된 내용은 좀 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감정이입적인 유의점 관련된 내용 이제 문제 그거는 예전에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에 들어갈 것이 뭐냐. 가에. 그래서 철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철수 학생은 제대로 된 역사 감정을 했네요. 역사 이해에서 감정이입은 행위자에 대한 역사 이해와 역사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의 성격을 강한다. 그러면 요건 뭘까? 인지적 성격이죠. 인지적 성격이라는 것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성격이죠. 사료. 사료.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지적 성격. 예. 반대는 정의적 성격이죠. 정의적 성격은 사료가 아니라 어떤 뭐 상식상의 이제 판단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지적이지만 사료가 부족할 때는 정의적인 어떤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지적 성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말은 뭐냐? 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외모상의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은 비서양인들 미개하다 여기고 문명해야 된다는 사명 갖고 식민지의 쟁탈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피부색 외에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당시에는 맥락적 어떤 감정이 있었다. 물론 요거의 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고 나는 피부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일단 제가 단서를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출제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은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읍과 니은이 가들 보는 인식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다에 들어갈 것은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크로치하고 콜링우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크로치하고 콜링우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특히 예전에 크레초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엔 콜링우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크로치는 모든의 역사는 뭐의 역사죠? 사상의 역사라고 했어. 사상의 역사. 예. 그래서 사상의 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사유를 통해서 현재 역사에서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사상의 역사다. 그리고 낭케를 의식한 이게 위식한이 아니라 의식한 낭케를 낭케를 의식한 낭케를 의식한 문헌학적 역사를 비판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곤쳐주시면 될 거예요. 못하네요. 예. 그래서 문헌학적 역사인데 이 문헌학적 역사라는 것은 낭케의 어떤 실증주의 역사이죠. 그래서 낭케의 역사는 죽은 역사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산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관적 판에 들어가야 된다. 역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콜링우드도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죠. 근데 이 콜링우드하고 크로체의 사상의 역사는 좀 달라요. 크로체가 말하는 이제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자유된다. 근데 콜링우드는 역사가 취급하고 있을 때 과거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역사 사조 속에서 나와 있는 역사적 행위자가 자신의 어떤 합리적 입장에 따라서 했던 것을 것이 사상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행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것들을 사상의 역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현재 역사야. 결국에는 모두 다 뭐다? 역사가는 자신의 어떤 현재 입장에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현대사다. 이거는 크로츠하고 이제 뭐냐면 또 동일하죠.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 차이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크로츠가 만든 현재 역사는 사상가의 어떤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된 거고 어떤 역사적 행위자 입장보다는 자신의 어떤 입장,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된 거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콜링우드 말하는 현재 역사는 그 역사적 행위자들을 판단할 때 알게 모르게 뭐냐면 현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적 감정이입을 이제 전제로 하되 거기에 약간 개입을 할 수 있다. 인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크로체 같은 게 아예 대놓고 이거 무시하고 결국에 과거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이해 방식은 재현 또는 재사고예요. 여기서 이제 밑에 이제 역사 사가 있죠. 테오도시의 법전을 읽을 때 어떤 황제의 침략 앞에 놓였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죠. 상황을. 그리고 황제가 생각한 것이 같이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거를 재사고라고 해요. 재사고. 그리고 나서 이 재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입증하면 재현이 되죠. 근데 재사고와 재현이 이거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나눈 거고 실제로는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문도 재사고와 재현이 같이 있어. 예, 그래갖고 꼭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고요. 굳이 이제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재사고는 연상되는 거고 재현은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역겨놓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연구 방법 요청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교육의 재현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사고를 증거를 찾아가지고 입증을 해갖고 뭐냐면 하는 것을 재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크로체 콜링워드도 한번 시험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 이게 좀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쉬었다가 이렇게 B로 넘어갈게요.